자, 이번 시간은 송전 및 효율적이고 안정한 전력 수송에 대해서 할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과학에서 물리학과 관련된 단원 중에서는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식 가르쳐줬죠? 예, 농담도 했지? 이게 사니까 포. 그래서 이거 뒤집으면 6이죠. 이것도 좌우로 뒤집으면 6이고. 뭐 이런 거.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이라고 했었고요. 거기 앞서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식 V = IR을 적절히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전류하고 저항으로 전력을 구할 수도 있고 저항하고 전압으로 전력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식들이 앞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변압기와 관련된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바뀌게 되는데요.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각각 이제 유도기 전력이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면 딱히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 1차 코일의 전력이 그대로 손실 없이 2차 코일에 전달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I1 V1은 I2 V2와 같다라는 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학생 한 명 병원 진료 가야 돼. 진정증이 와 있습니다. 예. 이 동현 학생 자리 어딥니까? 지문이가 아니고 우리 지문이. 아 근데 지금 가방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현 학생이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번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대해 달라고 해. 우와 다시 축소. 우와. 왜 그래? 도저히 그 웃음 포인트를 모르겠네. 자, 송전. 자,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예. 어려워 보여요. 예, 어려워. 예. 제 설명을 찬찬히 잘 들어보면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과정은 교과서에는 상세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을 먼저 설명해주면 변압기가 두 개 있죠.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일단 에너지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게 발전소라고 보면 되고요. 요 변압기는 발전소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1차 코일의 가문 횟수하고 2차 코일의 가문 횟수를 보면 어느 게 더 크죠?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더 크죠? 그래서 전압이 이제 더 커지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 굳이 적자면 V1 대 V2는 N1 대 N2라는 관계식을 또 여기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류 전원은 그 발전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제 발전소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에 2차 코일에 전달하면 그게 2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에너지 손실 없이 전력이 전달됩니다. 이때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1차 코일 거쳐서 2차 코일까지 가는 이 전력 있죠. 그거를 P송전이라고 제가 표기를 한 거고요. 요 P송전은 어떻게 읽냐면은 용어가 여러 개 있어요. 막 문제마다 막 다르게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송전 전력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기도 해서 생산 전력이라고 쓸 때도 있고,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공급하죠. 그래서 공급 전력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송전 전력이라 하든 생산 전력이라 하든 공급 전력이라든 이런 표현이 있으면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보내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 생산해서 1차 코일 거쳐서 2차 코일 갈 때까지는 다 전력이 똑같습니다. 손실 없이 여기까지는 딱 전달되고요. 이게 송전선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전선에 따로 원래 저항을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송전선 자체가 길이가 매우 길다 보니까 저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저항에서 이제 열 에너지로
일부 전기 에너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286쪽에 해보기에 보면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에서 원래 해보는 실험이 있는데요. 니크롬선을 이제 전지에 연결해 가지고 그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열이 나는 모습을 찍어보는 뭐 이런 그게 있습니다. 이거 적외선 카메라로 찍지 않고 그냥 손을 갖다 대는 방법도 있는데요. 문제는 한 번만 갖다 대고 그 이후로는 갖다 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면 열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송전선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일부 쓸데없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변환되는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때 그 송전선의 전체 저항을 그 R이라고 둘 거예요. R. 그래서 R은 그냥 편의상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게 송전선의 저항입니다. 송전선의 전체 저항. 자, 그리고 이제 송전선을 통해서 전력이 이제 변전소나 주상 변압기에 전달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전에는 전압을 낮춰서 보냅니다. 그래서 감원의 수를 보면 제가 표현하기를 N3보다는 그 M프가 더 작게 해놨죠. 그래서 전압을 낮추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그 관계식은 또 역시 뭐 V3 대 V4는 N3 대 M4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감원의 수가 보면 그 주상 변압기나 2차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의 감원 횟수를 더 작게 해가지고 전압을 낮춰서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저항은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 전자제품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요 송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V2입니다. V2. 요 V2는 발전소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으로서 이제 송전선 쪽으로 이제 보내는 쪽의 전압이 되기도 합니다. 요 전압을 뭐라고 일컫냐면 옆에다 적도록 하세요. 이게 송전 전압입니다. 요게 오늘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그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송전 전압. 그래서 발전소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송전 전압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오늘 그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결국에 이해하는 게 목적인데 요게 이제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V2라는 전압을 가진 전원 장치라고 간주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요 회로를 잘 보면은 요 회로입니다. 요 회로 가운데 있는 요 V2라는 전압이 송전선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요 2차 변전소나 주상 변압기에 있는 요 1차 코일에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서 걸려요. 그래서 요 V2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우리가 계산해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전압을 이용해서 전력을 표시를 하려면 요 V2를 써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들어있지 않은 전력식을 이용해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P 손실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밑에다가 그거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요, P 손실인데요. 요거는 전압이 없는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전압, 전류, 저항 중에서 전압을 빼면 전류하고 저항이죠. 그래서 전류하고 저항으로 요 식을 쓰면 I 제곱R입니다. I 제곱R인데 여기서 또 요 I는 지금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이자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거는 좀 단일 회로기 때문에 갈라지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전체 전류가 똑같습니다. 이걸 I2라고 둘 거기 때문에 요 손실 전력은 최종적으로 요 I2의 제곱의 R이 되겠습니다. 요게 손실 전력이에요. 오늘 수업의 목적은 이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더 간단하긴 합니다. 핵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송전선의 길이가 획기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손실 전력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도시나 공장 밀집 지역 근처에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짓는 게 이게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한번 지어지고 나면은 또 더 이상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송전선을 전부 다 금도 좋은데요. 그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그 초전도체로 깔아요. 그다음에 그 초전도체를 이제 액체 질소로 감싼 다음에 매일 액체 질소를 이렇게 추가로 공급해 줍니다. 액체인데 그러면 손실 전력이 0이 됩니다. 그 회사의 잔고도 0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줄이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얘를 줄여서 보내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살펴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생산해서 1차 코일을 거쳐서 2차 코일에 전달되는 전력을 송전 전력이라고 했죠. 그 송전 전력을 계산을 할 텐데 그 송전 전력을 계산할 때에는 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요 I2가 들어간 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I2가 들어간 식이 요 2차 코일에 전달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 전력은 I1 V1이기도 하고요. I2 V2이기도 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쓸 식은 I2 V2를 쓸 겁니다. 그래서 송전 전력은 여기다 적어 볼게요. P 송전 혹은 생산 전력 혹은 공급 전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I2 V2 발전소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전압을 송전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똑같은 송전 전력을 보내더라도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전류는 작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은 변화가 없더라도 또 송전 전력은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전류를 낮춘 상태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2배 높이면요. 손실 전력은 I 제곱R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10배로 높여서 보내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전압을 100배로 높여서 보내면 손실 전력은 10,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높임으로 해서 간단하게 손실 전력을 줄여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거고 이제 송전탑을 높이 짓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요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전력을 P라고 뒀습니다. 요 P는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전력인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값이 되겠죠. 손실 전력을 뺀 만큼이 되니까 얘는 변화가 없더라도 얘가 줄어들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다 설명했는데요. 요 두 식을 연립해서 공식처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요 손실 전력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요걸 I2를 이 식에서 I2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V2분의 P 송전이 되죠. 그걸 여기 집어넣고 이제 공식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V2분의 P 송전의 제곱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으로 보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줄이는 방법하고요. 송전 전압을 높이는 방법 말고도 송전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안 쓰면 손실 전력이 0이 됩니다. 네, 가장 경제적으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을 줄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식으로 봤을 때는 줄이는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뭐 좋은 근데 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 전기를 절약하면 되는 거죠. 손실되는 전력도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항을 줄이는 방법하고 이제 송전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식이 막 여러 가지 나오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송전에 관한 내용을 마치는데요. 여기 아까 여담을 하나 얘기를 하면 그 예전에 테슬라라는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뛰어난 발명가이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의 단위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 중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시대 인물이고요. 에디슨이 그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을 존경해서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에 그 니콜라 테슬라가 취직을 하게 돼요. 취직을 하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에디슨은 발명가이긴 했지만 과학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직원으로 돌아왔는데 테슬라가 너무 뛰어나서 에디슨이 약간 시기 질투를 했다고 해요. 속이 좀 좁았죠.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그 에디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크게 하게 되고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리게 돼요. 아니야. 그거는 아닐 거예요. 맞나 모르겠다. 한 사람 찾아봐라. 그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아니요. 니콜라 테슬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회사는 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일론 머스크 뭐 이러면 이건 그 사람하고는 아마 관계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지은 회사랑 에디슨이 지은 회사가 맞붙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전자제품이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막 발명되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가정으로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보내는 방법으로 이제 직류 형태로 전력을 보낼 것인지 교류 형태로 전력을 보낼 것인지를 가지고 에디슨은 직류를 주장했고 그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교류를 주장한 이유는 결국에 전압을 높여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류 전원은 전압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에디슨이 약간 치졸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 회사의 그 방법이 납품되도록 한 게 뭐였냐면은 에디슨이 이제 정치인들하고 친해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그 사형수들 있죠. 그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 전기의자로 사형을 시키는 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의자에 그 교류 전류로 이제 사람을 죽이게끔 하고 선전을 하기를 교류 전류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뭐 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흑색 선전을 하게 되죠. 근데 전기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방법이 손실 전력을 경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류로 이제 전력을 송전하는 방식이 채택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에디슨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금은 직류 변압기가 발명이 되었다고 하고요. 직류로 송전하는 구간이 실제로 있고 그 직류 송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한 몇백 명 뒤에는 직류 송전이 더 대세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교류가 대세인 거고요. 교류가 이제 그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줄여서 보내가지고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류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직류를 하면 그 교류는 일단 그 전류가 막 바뀌면요 전자기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교류 자체의 특성 때문에 손실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해로운 또 전자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직류는 그러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또 하여튼 교류 자체 때문에 뭐 손실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아예 참고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긴 합니다. 자, 요 뒤에 내용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시간을 때운 거고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한번 보면요. 교과서 288쪽에 전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전력망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1965년이고요. 85년, 2015년. 이거 몇 년생이고? 2006년생이에요? 네. 아니요, 저는 1년 풀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주도까지 해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 수송망이. 그래서 이 거미줄처럼 전력망을 구축하면 좋은 점이 뭐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단 및 우회로 송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발생 시에 대처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 카카오톡 사건이 이제 요게 안 돼가지고 일어난 거죠. 그 데이터 그 센터가 화재나면서 대체가 없으니까 우회 선로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선로 로봇을 이용한 수리는 뭐냐면 지중선로는 이런 거예요. 그 전봇대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땅에 묻는 거예요. 근데 땅에 묻는 게 아니고요. 땅에 이렇게 그 터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전선을 합니다. 묻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수리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이제 좋은 점은 안전하죠. 이제 전봇대에 있는 전기줄 같은 경우에 뭐 그럴 일은 잘 없긴 하지만 뭐 이렇게 곤충 채집망 이런 거 들고 가다가 뭐 감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은 잘 없죠.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그게 약간은 그래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땅에다가 아예 심어 버리면 그런 이제 아예 접촉이 안 되니까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수리하는데 좀 힘들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 짓는 신도시 이런 경우에는 도시 경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요. 제일 큰 이유가 전선이 없으면은 좀 예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게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로봇을 이용해서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수리하게 되면 이제 이게 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제 수송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약하는 최소한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전력 거래소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뭐냐면 그 통계를 냅니다. 작년에 전력을 사용한 혹은 그 전에 이제 누적되겠죠. 그 전력을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올해 쓰일 전력량을 예측하고 그 예측한 만큼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물론 예측한 만큼 생산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약간 여유를 두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유를 둔 부분은요, 결국에 안 쓰면 버리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완해 주는 게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지능형 전력망. 요거는 그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부분인데요. 요거는 소비자의 수요량과 전력회사의 공급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필요한 전력만 딱 공급을 하고 남는 전력은 저장하기도 하고 혹은 남는 전력은 다른 데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그 다른 교과서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뭐 발전소, 사무실, 소비자, 신재생에너지, 전기자 충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신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비자도 이제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태양광 발전 그 시설을 설비를 갖추게 되면 낮 동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출근을 하니까 가정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남죠. 그럼 그거를 이제 한전이 사가는 거예요. 사가서 이제 이게 그때는 사무실에는 낮에 이제 전력을 사용하니까 가정에서 생산한 전력이 사무실로 이렇게 가거나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력을 이제 주고받게 되면 남는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능형 전력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있겠죠. 이거 왜 지워졌지? 저 지능형 착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지능형 전력망. 사실 안 보입니다. 다 지워졌네. 뭐 일단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문제 두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쯤 되면 이미 마친 애들이 좀 있는데요.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안 가졌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비교적 쉬운 문제를 가졌고, 요 문제는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5번 문제인데, 요 문제 자체는 송전 과정을 문장으로 잘 정리하고 있어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그 송전 전력, 공급 전력, 생산 전력이라고 말하는 이 전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송전 전압을 높이면 P = IV니까 V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I가 줄어들죠? 네. 예,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감소. 감소하고. 아, 이게 내가 농담 하나 빠뜨렸네. 그 손실 전력을 줄려면 I를 줄여야 되죠. 예,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됩니다. 오. 예, 이걸 뺐었는데 이걸 빼먹었네. 안 해야겠다. 예, 예. 그래도 논란이 논란이 있어. 예,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요새 진짜 근데 그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감소해서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명대로 줄어들었거든요. 30만 명 선이 무너졌어요. 하루란다.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이제 애 놓는 게 애국하는 일이 돼 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그 다문화 사회가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라도 일부러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배우죠. 단일 민족 국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민족 국가고 이민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나왔네요. 아이가 감소하고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손실 전력은 I 제곱R이니까 역시 감소합니다. 감스트라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송전선의 저항값이 어떨수록 손실 전력이 커집니까? 클수록 I 제곱R이니까 I가 일정하면 R이 클수록 손실 전력이 커지죠. 그래서 감소 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감감클. 네. 감스트가 그 유튜버가? 네. 야, 이 문제 조심해야 되죠. 뜨거. 2022년 3월 고2 물리학원 문제.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어디 여기 들린 것 같은데. 질문 노트엔 적으면 안 됩니다. 표는 변전소에서 야간과 주간에 각각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력, 여기서는 송전 전력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송전 전압. 송전 전압은 거의 뭐 99.9% 송전 전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높인 전압입니다. 높인 전압.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겁니다. P원대 P트를 그냥 구하라는 거네요. 손실 전력을. 그럼 손실 전력은 IV가 아니고 I 제곱R을 써야 되죠. 근데 송전선의 저항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아예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두겠습니다. 오, 나를. 예. 요새는 R 안 하고 R이라 돼. R. 자, 그러면 요 P가 IV라고 하면 3P는 3IV가 되겠죠? 그래서 주간의 송전선에서 야간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I면 주간에는 3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 제곱R이라고 하면 얘는 3I의 전체의 제곱의 R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주간에 손실되는 전력이 더 크다. 사용하는 전력이 크다 보니까 뭐 그래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간에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1대9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